8. 나는 하이델락의 막사를 아직 알고 있다. 이것은 히멜시우토스가 차덴을 단련시킨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말고는 이곳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게 변한 것이다. 전에 얼핏 본 사람이 두서넛 있을 뿐이다. 근무는 기계적으로 한다. 밤이 되면 우리는 거의 늘 군인 클럽에 간다. 그곳에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지만 그런 걸 읽지 않는다. 그런데 그곳에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나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한다. 소녀 둘이 사완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어리다. 막사 주위에는 높다랗게 철조망 울타리가 쳐져 있다. 군인 클럽에서 늦게 돌아올 때는 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보초와 잘 사귀어 놓으면 몰래 기어 들어올 수 있다. 우리는 노간주 나무가 우거진 곳과 자작나무 숲 사이의 황무지에서 매일 중대 훈련을 받는다.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으면 이 훈련은 견딜만 하다. 우리는 앞으로 내달리기도 하고 몸을 납작 엎드리기도 한다. 황무지의 나무줄기와 꽃파리들이 우리의 호흡으로 이리저리 흔들린다. 땅에 눈을 바짝 대고 보면 깨끗한 모래가 마치 실험실에서 만든 것처럼 티 없이 순수하다. 이 모래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하게도 손을 모래 속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자리에 자작나무가 서 있는 숲이다. 숲은 순간순간마다 색깔이 변하고 있다. 지금은 나무 줄기들이 눈부실 정도로 밝은 흰색으로 빛나고 있고 이들 사이에는 파스텔 색조 같은 초록색 나무 잎이 비단처럼 하늘하늘 나부끼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오팔과 같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 푸른색은 은빛을 띠고 숲 가장자리로부터 물들어오기 시작하다가 녹색을 어디론가 뽑아가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다가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면 숲의 어느 부분은 돌연 흡사 암흑에 잠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마치 유령처럼 이제 흐릿한 나무 줄기를 지나고 황무지를 넘어서 저 멀리 지평선으로 사라진다. 그러는 사이 자작나무는 흰 막대기 위에 매달려 휘날리는 망국기처럼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가는 나무잎을 벌럭이고 있다. 나는 열띠 엷은 빛과 투명한 그림자가 보여주는 이러한 유의를 종종 넋을 잃고 바라보곤 한다. 그렇게 넋이 빠져있다가 심지어 구령 소리를 못 듣기도 한다. 인간이란 외로울 때는 자연을 관찰하고 사랑하게 되는가 보다. 나는 이곳에서 그리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서로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으면서 시시끌렁한 농담이나 나누고 밤에는 17과 4 놀이를 하거나 우리는 마우셜령 게임을 하는 게 고작이다. 우리가 있는 막사 옆에는 러시아군의 늘다란 포로 수용소가 있다. 우리 막사와의 사이에는 사실 철조망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그래도 포로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무척 겁이 많고 불안해 보인다. 이와 아울러 이들은 대개 수염을 길렀고 키가 크다. 그 때문에 이들은 마치 마구 두들겨 맞은 베른하르트산 개 같은 인상을 준다. 이들은 우리 막사 주변에 몰래 다가와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닌다. 그렇게 뒤지고 다녀서 그들이 찾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의 음식은 이미 거의 동이 났고 무엇보다 질이 좋지 않다. 예를 들어 6조각으로 잘라 물에 삶은 스웨덴 순무가 있다. 그리고 잘 씻지 않아 아직 더러운 당근 줄기가 있다. 감자에는 검게 썩은 반점이 있지만 그래도 맛이 일품이고 최고의 음식은 희물건 쌀수프이다. 이 수프에는 잘게 썬 쇠고기가 둥둥 떠다녀야 하지만 너무나 잘게 썬 나머지 고기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들 물론 남김없이 음식을 먹어치운다. 사실 한쪽은 이렇게 음식이 풍부해서 바닥까지 핥을 필요가 없는 반면 다른 쪽은 그에게서 그 남은 거라도 얻어가려고 안달인 사람이 10명이나 있는 법이다. 숟가락을 대지 않아 남은 것만은 물에 헹궈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 그래도 거기에 가끔은 몇 개의 스웨덴 순무, 곰팡이가 핀 빵껍질 및 온갖 찌꺼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묽고 흐릿하고 더러운 물이 러시아군 포로가 노리는 목표물이다. 이들은 악취나는 쓰레기통에서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걸 건져 올려서는 작업복 밑에 숨기고 가져간다. 우리의 적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다는 것은 이상야릇한 일이다. 이들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얼굴들, 선량한 농부의 얼굴들을 하고 있다. 이들은 넓은 이마, 커다란 코, 넓은 입술, 커다란 손,
양모 같은 머리털을 갖고 있다. 이런 포로는 밭을 갈거나 풀을 베고 사과를 따는 일을 하면 제격일 것 같다. 이들은 플리스탈란트의 우리 농부들보다 훨씬 더 선량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슬픈 생각이 든다. 이들은 다들 힘이 없고 쇠약해 보인다. 이들이 받는 음식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자신도 배불리 먹은 지가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이들은 이지를 앓고 있다. 어떤 포로들은 불안스러운 눈길로 피 묻은 네이 끝자락을 남몰래 슬쩍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은 손을 꽉 펴고 구걸할 때 등과 목덜미는 굽히고 무릎은 구부린 채 머리는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히 위로 쳐다본다. 그들은 몇 마디 모르는 독일어로 구걸한다. 이들의 나긋나긋하고 나지막한 저음은 따뜻한 난로나 고향의 방을 생각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걷어차 넘어지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고 그냥 이들 옆을 지나친다. 때로는 이들의 행색이 너무 비참해서 그로 인해 화가 나서 이들을 걷어차는 사람도 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쳐다보지만 않아도 괜찮을 텐데 말이다.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막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 얼룩 같은 이들의 두 눈에 어떤 슬픔과 한이 깃들어 있는 걸까? 밤이 되면 이 포로들은 우리 막사로 와서 흥정을 시작한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온갖 것을 빵과 바꾸려고 한다. 어떤 때는 이들의 흥정이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의 군화는 훌륭한 반면 우리의 군화는 낡았기 때문이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이들의 기다란 승마용 군화의 가죽은 마치 소가죽처럼 놀랄 정도로 나긋나긋하다.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농촌 출신 병사들은 이런 것을 소가죽과 바꿀 형편이 된다. 군화 한 켤레의 가격은 대략 군용빵 2-3개와 맞먹거나 또는 군용빵 1개에다 더 작고 딱딱한 저지방 소시지와 맞먹는다. 하지만 그의 모든 러시아군 포로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진작 다 내어주 버렸다. 이제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래야 보잘것없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작은 목조 조각품이나 포탄의 파편과 구리로 된 포탄 띠 조각으로 만든 물건들을 갖고 와 교환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만드느라 많은 공이 들기는 했겠지만 물론 이런 걸로는 많은 것을 얻어가지는 못한다. 이들은 겨우 빵 서너 조각을 얻고는 벌써 돌아선다. 우리의 농부들은 흥정할 때 끈질기고 교활한 수법을 쓴다. 이들은 러시아 포로의 바로 코 밑에다 빵이나 소시지 조각을 장시간 떼놓는다. 결국 러시아 포로는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는 흥정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우리 농부가 하자는 대로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농부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자신의 노획품을 포장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두툼한 칼을 꺼내서는 천천히 신중하게 자신이 비축하고 있는 빵 덩어리를 자른다. 거기에다가 빵을 한 입 베어 먹을 때마다 자신을 보상하려는 듯 단단하고 먹음직스러운 소시지 한 조각을 곁들인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간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슬며시 약이 오른다. 그래서 이들의 단단한 대가리를 마구 때려주고 싶다. 이들이 남에게 무엇을 나누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긴 또한 서로를 잘 아는 경우도 거의 없다. 나는 러시아군 포로의 보초를 서는 일이 자주 있다. 어둠 속에서 이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마치 병에 걸린 황새나 커다란 새들처럼 움직인다. 이들은 철조망에 바짝 다가와서 얼굴을 거기에 대고는 손가락을 그물 코에 집어넣기도 한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쭉 늘어 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황무지와 숲에서 불어오는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 이들이 말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리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몇 마디만 할 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인간적이다. 내 생각에 이 러시아 포로들은 이쪽의 우리 독일군보다 서로 간에 훨씬 더 우애가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어쩌면 단지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와 아울러 이들에게는 전쟁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이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도 사는 게 아닌 것이다. 이들을 감시하는 향토 방위대원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더 활발했다고 한다. 어디서나 그렇듯이 이들도 서로 간에 알력이 있었다. 그래서 다투다가 종종 주먹 다짐을 하거나 칼부림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이들은 벌써 아주 둔감해져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이제 더 이상 자위를 할 기력조차도 잃어버렸다. 전에는 때로는 고약하게도 포로들이 심지어 막사에서 대대적으로 거짓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철조망 가에 서 있다. 이따끔씩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어디론지 가면 다른 사람이 곧장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 없다. 개 중에 한두 사람만이 다 타버린 담배꽁초를 구걸할 뿐이다. 나는 이들의 큼큼한 모습을 지켜본다. 이들의 수염은 바람에 나무끼고 있다. 나는 이들이 포로라는 사실 외에 이들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러한 사실이 내 가슴을 때린다. 이들은 이름도 없이 익명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갇혀 지내고 있다. 내가 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즉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무엇에 짓눌리는지를 알고 있다면 목표로 똘똘 뭉친 내 아픈 마음이 동정심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등 뒤에서 피조물의 고통, 삶의 끔찍한 우울과 인간들의 무자비함만을 느낄 뿐이다. 하나의 명령으로 이 조용한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되었다. 하나의 명령으로 이들이 우리의 친구로 변할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모르는 몇몇 사람들이 어디간의 탁자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몇 년 동안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평상시 같으면 세상의 멸시를 받고 최고형을 받을 일을 하는 것이다. 누가 이곳에 와서 어린이 같은 얼굴과 사도 같은 수염을 지닌 이 조용한 사람들을 직접 본다면 누가 이들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적인 것 이상으로 하사관이 신병에게, 고등학교 선생이 학생에게 더욱 고약한 적이다. 그런데도 만일 이들이 풀려난다면 우리는 다시 이들은 우리를 쏠 것이다. 나는 소름이 끼친다. 여기에서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가는 나락에 빠져들게 된다. 아직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묻어두고 싶다. 내 가슴이 방망이질 친다. 이것이 내가 참호 속에서 생각해낸 목표이자 위대한 것이고 일회적인 것이다. 모든 인간성이 이처럼 파탄난 후에 내가 존재의 가능성으로 찾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공포의 세월을 보상할 만한 앞으로의 삶의 과제가 아닐까. 나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모든 개비마다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 러시아 포로에게 나누어 준다. 이들은 허리를 굽히며 담배를 받고는 거기에 불을 붙인다. 그러자 몇몇 얼굴에서는 빨간 점들이 희미하게 타오른다. 이를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는 마치 깜깜한 시골 마을에 보이는 조그만 창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창 뒤에는 안락하고 평화스러운 방이 있음을 연상시켜준다. 며칠이 흘러간다. 어느 안개 낀 아침에 다시 한 러시아 포로가 죽어서 묻힌다. 요사이는 그의 날마다 몇 명씩 죽어나간다. 그 사람이 묻히는 날 나는 마침 보초를 선다. 포로들은 어떤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한데 어울려 들린다. 그런데 이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멀리 황무지에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처럼 들린다. 장례식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밤에는 다시 이들은 철조망 가에 서 있고 자작나무 숲에서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온다. 저 멀리서 별들은 차가운 빛을 내고 있다. 포로들 가운데 독일어를 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제 그들과 알고 지내게 된다. 그 중에 음악가가 한 명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베를린에서 바이올린 연주자였다고 한다. 내가 피아노를 좀 칠 줄 안다고 하자 그는 바이올린을 가져오더니 연주를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등을 철조망에 기댄다. 그는 선체로 연주하면서 가끔 바이올린 연주자 특유의 넉나간 표정을 짓는다. 이들이 눈을 감으면 그는 다시 리드미컬하게 악기를 움직이며 나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는다. 다른 포로들이 같이 흥얼거리는 것으로 봐서 그는 아마 러시아 민요를 연주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어두컴컴한 언덕의 땅속 깊은 데서 웅얼거리는 것 같다. 바이올린 소리는 언덕 위에 날씬한 소녀처럼 밝고 외로운 음색이다. 목소리가 그치고 바이올린 소리는 계속된다. 밤중에 얼어버릴 것 같은 가느다란 소리다. 그래서 바짝 다가서서 들어야 할 정도다. 실내에서 듣는 것이 아마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곳 바깥에서는 소리가 그토록 외롭게 돌아다니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슬퍼진다.
내가 얼마 전에 비교적 장기간의 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일요일 휴가는 얻지 못한다. 지난 일요일 내가 전방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큰 누나가 면회를 왔다. 우리는 종일 군인 클럽에 앉아있다. 막사에는 가기 싫으니 도대체 어디 갈 데가 없다. 정오에는 황무지로 산책을 나간다. 무엇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괴로운 시간이다. 우리는 무슨 말을 나누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병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의 병이 이제 암인 것은 분명하다. 어머니는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머지않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머니가 건강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암이 치유되었다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입원해 계세요? 내가 묻는다. 루이제 병원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몇 등실이에요? 3등실이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먼저 3등실에 가겠다고 하더라. 그쪽이 말벗도 있어서 좋겠다고. 또 값도 싸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겠네요. 밤에 잠이라도 잘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력이 다 빠졌고 온통 주름투성이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아팠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을 때만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도 우리 집 형편으로는 많은 돈이 들었다. 그러니 사실 우리 아버지의 삶은 어머니 병구안하느라 다 지나갔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말했다. 안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불친절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지. 너희 어머니가 수술해야 하는데. 그래요.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죠. 이들은 감히 수술비 같은 것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걱정할 뿐이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미리 값을 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들에게는 의사 선생님도 불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보니 붕대값도 만만치 않더라. 아버지가 말한다. 의료보험으로 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이미 너무 오래 아파서. 돈은 좀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젓는다. 없어. 그런데 내가 다시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아버지는 밤 12시까지 자기 탁자 옆에 서서 종이를 오리고 풀을 붙여서는 자른다. 저녁 8시에는 식군을 내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좀 먹는다. 그런 후에는 두통약을 드시고 계속 일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기분을 복돋워 주기 위해 군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개 생각나는 대로 들려준다.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장군과 특무상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버지와 누나를 정거장까지 배웅한다. 이들은 내게 잼 한 병과 어머니가 나를 위해 직접 구운 감자전 한 꾸러미를 준다. 그런 다음 둘은 떠나가고 나는 돌아온다. 저녁에 나는 감자전에 잼을 발라 먹는다. 그런데 맛이 별로다. 그래서 러시아 포로에게 주려고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 직접 구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어쩌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화덕 앞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꾸러미를 도로 배낭 속에 집어넣고 그 중에 2조각만 러시아 포로에게 갖다 주기로 한다. 9. 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 기차를 타고 달린다. 처음으로 전투기들이 하늘의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대포를 가득 실은 수송열차를 지나서 달린다. 우리는 협교회의 경철도로 갈아탄다. 나는 내가 소속할 연대를 찾아보지만 아무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디에선가 나는 밤을 보내고 어디에선가 아침 식사와 애매한 훈령 몇 개를 받는다. 그리고 나는 배낭과 총을 집어들고 다시 길을 떠난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그곳은 포격으로 파괴되어 아군은 이미 그 장소에서 떠난 뒤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연대는 위험한 곳이면 어디나 투입되는 유격대가 되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과히 기분이 좋지 않다. 어떤 이는 우리 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전해주기도 한다. 나는 카친스키와 알베르트의 안위에 대해 물어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계속 수소문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그러고 다니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든다. 나는 또 하룻밤과 그 다음날 밤을 인디언처럼 야영하며 보낸다. 그런 다음에야 확실한 소식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오후에 연대 사무실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무상사는 나를 그곳에 있게 한다. 이틀 지나면 중대가 되돌아오므로 나를 그곳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휴가는 어땠나?
재미있었나? 그가 묻는다.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그야 그렇겠지. 그는 한숨을 쉰다.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말이야. 그 때문에 휴가의 후반부는 늘 기분이 좋지 않기 마련이지. 이렇게 주위를 서성대고 있는데 드디어 중대가 더럽고 축 처지고 우울하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불이 나게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눈을 두리번거리며 찾는다. 차덴의 얼굴이 보이고 뮬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카친스키와 크로프의 모습도 보인다. 우리는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를 나란히 편다. 그들을 보자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나는 감자전과 잼 남은 것을 꺼내 그들에게 내놓는다. 2개의 감자전은 끝에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집어들고 더 신선한 것을 카친스키와 크로프에게 준다. 카친스키는 먹으면서 이렇게 묻는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맛이 좋은데 먹어보면 알 수 있거든. 하마터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카친스키, 알베르트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같이 있으면 다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여기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넌 운이 좋았어. 크로프는 잠이 들면서 나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가 러시아로 간다는 말이 있어. 러시아로 간다고? 그것은 이미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가? 멀리 전선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막사의 벽들이 덜그덕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이것저것 장비를 닫고 손질한다. 점호가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검사를 받는다. 파손된 것은 새 것과 교환된다. 덕분에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신품 상의를 얻게 된다. 카친스키도 물론 완벽한 신품으로 갈아치운다. 전쟁이 끝날 거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로 배치된다는 견해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로 간다면 더 좋은 물품을 지급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마침내 황제가 시차를 나온다는 얘기가 새어나온다. 우리가 이것저것 검사를 받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정말 일주일 동안은 다시 신병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우리는 고되게 일을 하고 죽도록 훈련받는다.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난다. 지나치게 닦고 손질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분열 행진은 더욱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참호 생활보다도 바로 이런 일들이 군인으로 하여금 우라가 치밀게 한다.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우리가 부동자세로 서 있는데 드디어 황제가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황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무척 궁금하다. 그는 전열을 따라 뚜벅뚜벅 걷는다. 그런데 나는 사실 그의 모습에 약간 실망했다. 여러 그림들을 보고 나는 황제가 체구도 좀 더 크고 힘찰 것으로 상상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목소리도 우렁찰 거라고 상상했다. 황제는 70자 훈장을 수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에게나 말을 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물러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서로 담소를 나눈다. 차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한다. 저자가 독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황제 앞에서는 누구나 부동자세를 취해야 해. 누구나 예외 없이 말이야.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힌덴부르크도 황제 앞에서는 부동자세를 취해야 할까? 물론이고 말고 카친스키가 맞장구를 친다. 차덴의 궁금증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이리저리 생각하더니 묻는다. 왕도 황제 앞에서는 부동자세를 취해야 할까? 아무도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그러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두 사람 다 신분이 너무 높아서 확실히 부동자세 같은 건 취하지 않을 것 같다. 넌 무슨 그런 쓸데없는 궁리를 하는 거냐? 카친스키가 말한다. 중요한 것은 넌 부동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하지만 차대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 평소에는 너무나 메마른 그의 상상력이 잔뜩 부풀어 오른다. 이 봐. 그가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난 황제도 우리처럼 화장실에 간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만일 황제가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도 좋아. 크로프가 웃으며 말한다. 미친 사람에다 셋을 더하면 7이다. 카친스키가 덧붙여서 말한다. 차덴, 너 머릿속에 이가 들어있는 모양이다. 얼른 화장실이나 가서 머리나 좀 식혀라. 저 비린내 나는 어린애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차덴이 어디론지 사라진다. 난 한 가지 꼭 알고 싶은 게 있어. 이번에는 알베르트가 말문을 연다. 황제가 안 된다고 해서도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야 물론이지. 내가 끼어든다.
어쨌든 그도 처음에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대. 황제 혼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버텨봤자 소용없겠지. 혹 세상에 20명이나 30명쯤 나서서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또 몰라도 아마 그렇겠지. 나는 동감을 표시한다. 그런데 이들은 다들 전쟁을 원했던 거야. 잘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지. 크로프가 말을 계속한다. 우린 우리 조국을 지키겠다고 여기에 왔어. 그런데 프랑스인들도 자기 조국을 지키겠다고 여기 온 거 있지. 그럼 대체 어느 쪽의 생각이 옳은 거야? 양쪽 다 옳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실은 자신이 없다. 그래, 그런 말이야. 알베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공박하려는 듯 쳐다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수들이며 목사들이며 신문들은 우리만 옳다고 말하잖아? 그건 그렇다고 해두자. 그런데 프랑스의 교수들이나 목사들이나 신문들도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겠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말한다. 어쨌든 전쟁은 시작되었고 매달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 차덴이 나타난다. 그는 여전히 신이 나서 즉각 다시 우리의 대화에 끼어든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이란 대체 왜 일어나느냐고 묻는다. 대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심하게 모욕할 때 일어나지. 알베르트는 다소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하지만 차덴은 무신경한 태도를 보인다. 한 나라가? 그게 무슨 말이지? 독일의 산이 프랑스의 산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단 말이야? 혹은 강이나 숲이나 밀밭이 말이야? 넌 정말 그렇게 멍청한 거니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니? 크로프가 투덜거린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모욕한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차덴이 대꾸한다. 난 모욕받은 느낌이 들지 않거든. 그럼 너에게 좀 설명해 줘야겠다. 알베르트가 화가 나서 말한다. 너 같은 시골뜨기에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럼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차덴이 고집을 부리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린다. 아, 이봐. 그건 전체로서의 민족이니까 국가를 말하는 거야. 밀러가 소리친다. 국가라. 차덴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능청스럽게 말한다. 헌병이니 경찰이니 세금 이런 게 너희들이 말하는 국가야. 국가가 그런 거라면 난 사양하겠어? 맞아. 카친스키가 말한다. 차덴, 너 처음으로 바른 말을 했구나. 국가와 고향은 정말 다른 거야. 하지만 그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크로프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며 말한다. 국가가 없는 고향은 생각할 수 없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좀 생각해봐. 우리들은 거의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 직공이나 하급 공무원이야. 그럼 무엇 때문에 프랑스 열쇠공이나 구두수선공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 아니야. 모두 정부가 하는 일일 뿐이야. 난 군에 오기 전까지 프랑스인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프랑스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일 거야.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끌려 나온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쟁이란 게 있는 거지? 차덴이 묻는다. 카친스키는 어깨를 추스린다. 전쟁으로 분명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차덴이 희죽희죽 웃으며 말한다. 물론 너는 아니지. 여기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지. 그럼 대체 누가 덕을 본다는 거야? 차덴이 집요하게 묻는다. 황제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황제에겐 필요한 게 무엇이든 있잖아. 그런 소리 마라. 카친스키가 말대꾸를 한다. 황제는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좀 위대한 황제라면 다 적어도 한 번은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야 유명해지니까 교과서를 한번 살펴봐라. 장군들도 정쟁덕으로 유명해지는 거지. 데트링이 말한다. 황제보다 더 유명해지지. 카친스키가 맞장구를 친다. 확실히 개중에는 전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끼어 있어. 데트링이 두틀거리며 말한다. 내 생각에는 전쟁이란 오히려 일종의 열병인 것 같아. 알베르트가 말한다. 사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 터지는 거야. 우린 전쟁을 바라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지. 그런데도 세계의 절반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어. 하지만 적은 우리보다 더 속고 있어. 내가 대꾸한다. 포로들이 갖고 있던 전단지에 무엇이 쓰였는지 생각해봐. 우리가 벨기에 어린이를 잡아먹었다고 되어 있어. 그런 글을 쓴 놈은 교수형을 처해야 해. 그들에게 진짜 책임이 있어. 밀러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독일이 전장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너희들 저 포탄 구덩이를 좀 봐. 맞아. 차덴도 동의를 표한다. 그래도 전쟁이 없는 게 더 좋아. 그는 우리와 같은 지원병을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해야 한다. 그런데 그의 견해가 사실 이곳에서 전형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그의 견해를 번번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맞대응할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와 다른 연관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이 정지해버리기 때문이다. 보병이 느끼는 민족 감정의 본질은 그가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그것도 그것으로 끝이다. 모든 다른 것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알베르트는 화가 나서 풀밭에 벌렁 들어눕는다. 그런 사소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더 좋아. 맞아. 이야기해봤자 달라지지 않으니까. 카친스키가 맞장구를 친다. 여분으로 남겨두기 위해 우리는 새로 수령한 물품은 거의 다 반납하고 옛날 물품을 다시 받아야 한다. 고급품은 단지 사열용이었던 것이다. 러시아로 가는 대신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전방으로 간다. 가는 도중에 우리는 나무줄기가 찢기고 땅이 파헤쳐진 보잘것없는 숲을 지나간다. 몇몇 지역에서는 구멍이 무시무시하게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다. 젠장, 박살이 나버렸군. 내가 카친스키에게 말했다. 지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위쪽을 가리킨다. 나무가지엔 시체들이 걸려있다. 어떤 병사는 벌거벗은 채로 나무가지 사이에 웅크리고 있다. 머리엔 아직 철모를 쓰고 있지만 그 외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몸의 절반인 상체만 위에 걸려있고 두 다리는 보이지 않는다. 대체 어찌된 일이야? 내가 묻는다. 옷에서 몸만 날아간 거야. 차덴이 툴툴거리며 말한다. 카친스키가 말한다. 정말 우스워. 우린 저런 꼴을 벌써 몇 번이나 보았거든. 지뢰를 밟으면 정말 옷에서 몸만 홀랑 빠져나가지. 그건 공기의 압력 때문이야. 그래서 계속 살펴보니 정말 그의 말 그대로였다. 저곳엔 군복 조각만 걸려있고 다른 곳엔 피가 죽처럼 엉겨붙어 있다. 이 죽도 한때는 사람의 수족이었겠지? 저기에 뒹굴고 있는 어떤 몸은 한쪽 다리에만 팬티 조각이 걸쳐져 있고 몸에는 군복 상의에 깃이 달려있다. 그 밖에는 그는 벌거벗은 상태이고 군복은 나무 주위에 걸려있다. 마치 몸뚱이에서 잡아 뽑은 것처럼 양팔은 보이지 않는다. 20보 정도 더 가니 덤불 속에 그 중에 팔 하나가 눈에 띈다. 어떤 시체는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있다. 팔이 부상을 입은 부위는 땅이 시커먼 피로 흥건하다. 그 남자가 죽어가면서 발버둥을 쳤는지 발밑에 나무잎이 온통 뭉개져 있다. 카친스키, 정말 장난이 아니네. 내가 말한다. 뱃속에 든 포탄 파편도 장난이 아니야.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한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 차덴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 피가 아직 선명한 걸 보면 이 모든 참사가 벌어진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지체하지 않고 인근의 의무대에 이 일을 알린다. 왜냐하면 들것으로 운반하는 병사들의 일을 빼앗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의 진지가 어느 정도 진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찰대를 파견해야 한다. 나는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좀 미묘해서 스스로 정찰대로 나가겠다고 지원한다. 우리는 계획을 상의하고 몰래 철조망을 뚫고 지나간 후 서로 헤어져서 따로따로 앞으로 기어나간다. 잠시 후 얕은 포탄 구덩이가 눈에 띄자 얼른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곳에서 나는 망을 본다. 그 지역에서 기관총 사격이 가해지고 있다. 사방에서 사격이 가해지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다. 그래도 아무튼 몸뚱이를 너무 높이 쳐들기에는 곤란한 정도이다. 조명탄이 하나 펼쳐진다. 흐릿한 빛을 받아주면 지형은 얼어붙은 모습으로 비친다. 빛이 꺼지자 주변은 온통 아까보다 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잠긴다. 아까 참호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릴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다. 게다가 이들 정찰병은 아주 민첩하다. 이상하게도 이들은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기도 한다. 카친스키와 크로프도 전에 정찰을 나가서 검은 모습의 정찰병을 사살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담배가 너무너무 피우고 싶은 나머지 이들이 정찰 도중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친스키와 크로프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담배 끄트머리를 조준해 쏘기만 하면 되었다. 내 옆으로 조그만 포탄 하나가 쉿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나는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를 못 들어서 소스라치게 놀란다. 바로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엄습한다. 나는 이곳에 혼자 있으며 어둠 속에서 그의 속수무책이다. 어쩌면 적의 두 눈이 포탄 구덩이에서 진작부터 나를 살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류탄을 옆에 두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한다. 이번이 나의 첫 번째 정찰이 아니고 특별히 위험한 정찰도 아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온 후 처음 나온 정찰이다. 게다가 이곳 지형이 나에게 아직 상당히 낯선 것도 적이 부담스럽다. 내가 쓸데없이 흥분하고 있으며 어둠 속에 필경 아무도 숨어있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른다. 왜냐하면 총을 겨눈다 해도 그렇게 낮은 곳에서 총을 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내 머릿속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온통 뒤죽박죽이다. 어머니가 주의를 당부하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수염이 나부끼는 러시아군 포로가 철조망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안락의자가 있는 어떤 술집의 밝고 훌륭한 모습과 발랑시엔 영화관 모습이 보인다. 또 회색의 무감각한 총구가 환상 속에 고통스럽고도 끔찍한 모습으로 보인다. 내가 머리를 돌리려고 하자 총도 숨어있다가 소리 없이 따라 움직인다. 온몸의 땀구멍에서 진땀이 배어나온다. 나는 움푹 파인 곳에 여전히 누워있다. 시계를 보니 겨우 2, 3분이 지나갔을 뿐이다. 내 이마는 땀으로 흥건하고 눈구멍은 축축하며 손은 덜덜 떨고 있다. 나는 나지막한 소리로 숨을 헐떡인다. 이는 섬뜩한 공포의 발작과 다름없다. 머리를 내밀고 앞으로 기어가려고 하면 턱없는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다. 나의 긴장감은 죽처럼 부풀어 올라 그대로 누워있겠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 나의 손과 발은 지면에 딱 달라붙어 있어 움직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손과 발이 도무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몸을 땅에 납작 엎드리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누워있기로 작정한다. 하지만 곧장 다시 새로운 물결이 내 몸에 물을 끼얹는다. 수치심과 후회, 또한 안전하다고 하는 물결이다. 나는 몸을 약간 일으키고 주위 형체를 살핀다. 어둠 속을 골똘히 응시하느라 두 눈이 불타는 것 같다. 이때 조명탄이 높이 솟아올라 나는 다시 몸을 웅크린다. 나는 무의미하고 혼란스러운 싸움을 벌이며 구덩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넌 나가야 해. 너희 전우들이 있어. 그래, 그건 멍청한 명령이 아니야.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르게 말한다. 그래봤자 나한테 무슨 소용이람. 나만 목숨을 잃을 뿐이지. 이 모든 게 다 휴가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화내며 변명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변명을 믿지 않는다. 나는 몸이 끔찍할 정도로 축 처진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며 팔을 앞으로 내뻗고 등을 뒤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해서 포탄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반쯤 누운 상태로 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 움찔하며 뒤로 물러난다. 포탄 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상쩍은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쫑긋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게 아닌가. 참호를 통과해 가는 아군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 모양이다. 이젠 소리를 낮춘 음성도 들린다.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니 카친스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온몸에 알 수 없는 온기가 넘쳐 흐른다. 이 목소리, 이 몇 마디의 나지막한 말들, 등 뒤의 참호 속을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하마터면 내가 빠질 뻔한 죽음의 공포로 인한 끔찍한 고독으로부터 나를 단숨에 끌어내준다. 이 소리는 내 생명 이상의 것이고 이 목소리는 모성애와 불안 이상의 것이다. 이 소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소리이고 더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준다. 그건 내 동료들의 목소리이다. 나는 이제 어둠 속에 혼자 떨고 있는 한 조각의 목숨이 아니다. 나는 이들의 일원이고 이들은 나에게 소속된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공포와 목숨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단순하고도 힘든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내 얼굴을 이들 속에 이 목소리에 파묻고 싶어진다. 나를 구해준 이 몇 마디의 말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포탄 구덩이의 가장자리를 미끄러져 나가 앞으로 기어간다. 나는 배를 땅에 댄 채 계속 포복해 간다. 그럭저럭 잘 나아간다. 나는 방향을 가늠해버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돌아가는 방향을 알아놓으려고 포화의 모습을 눈여겨본다. 그런 다음 우리 편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색해본다. 아직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는 납득할 만한 불안으로 극도로 조심해서 생긴 불안이다. 바람이 더 세게 부는 밤이라서 포화가 불타오를 때마다 그림자가 이리저리 일렁인다. 이 때문에 사물의 모습의 수가 너무 적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한다. 가끔 어떤 물체를 골똘히 응시해보지만 늘 아무것도 아니다.
이리하여 꽤 멀리 앞으로 나간 다음 다시 반원을 그리며 되돌아온다. 아군 정찰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아군 참호에 1m씩 가까워질 때마다 마음이 한결 놓이지만 물론 마음이 더욱 다급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대 얻어맞으면 재수에 온 붙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새로운 공포가 밀려온다. 방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구덩이에 들어가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서 방향을 짐작해 보려고 한다. 누군가 흡조가 마음으로 참호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그게 엉뚱한 참호임을 알게 되는 일이 있다고 종종 들어왔다. 얼마 후에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인다. 아직도 확실한 짐작이 가지 않는다. 포탄 구덩이가 뒤죽박죽으로 변해버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더 이상 가늠할 수 없다. 어쩌면 내가 참호와 같은 방향으로 기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는 시간이 한없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급히 방향을 바꾸기로 한다. 이 저주스러운 조명탄들. 1시간은 좋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다. 움직이다가는 금방 폭격이 휙휙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 멈칫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땅 위를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니 면도기처럼 날카롭고 끝이 뾰족뾰족한 파편 조각들 때문에 손에 온통 상처투성이다. 때로는 지평선의 하늘이 더 밝아지는 느낌을 받지만 이도 환상일지도 모른다. 차츰 이렇게 어물거리다가는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발의 포탄이 터지고 곧 이어서 다른 포탄이 터진다. 드디어 기습 사격이 시작된다. 공 뽑는 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린다.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잠시 구덩이에 꼼짝 않고 있을 수밖에 없다. 공격이 시작될 모양이다. 사방에서 끊임없이 신호탄이 솟아오른다. 나는 커다란 포탄 구덩이에 등을 구부리고 누워있다. 물은 다리에서 배까지 차오른다. 공격이 시작되면 물속에 뛰어들어 질식에 죽지 않을 정도로 얼굴을 흙탕물에 처박고 있을 심산이다. 죽은 사람의 신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갑자기 포탄이 다시 튀어 뒤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즉각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철모를 목덜미까지 눌러쓰고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까지만 입을 위로 들어올린다. 그런 다음 나는 움쭉달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디에선가 찌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쿵쾅거리며 뚜벅뚜벅 걷는 발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몸속의 온 신경이 곤두선다. 찌그럭거리는 소리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으로 보아 일단의 무리가 통과해 간 모양이다. 내 가슴은 이런 생각으로 미어 터질 것만 같다. 만일 누가 포탄 구덩이로 뛰어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급히 조그만 단도를 꺼내 꼭 붙잡고는 손을 다시 흙탕물에 숨긴다. 누가 구덩이에 뛰어들면 당장 찔러버리리라. 이런 생각에 내 이마를 쾅쾅 친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대번에 목을 찔러버려야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자도 나처럼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그 순간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는 서로 뒤엉켜 드자비를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포병도 포격을 시작한다. 내 가까이에 아군의 포탄이 떨어진다. 잘못하다가는 아군의 포탄에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한 게 거의 미칠 지경이다. 나는 저주의 말을 하며 흙탕물 속으로 기어든다. 분노가 폭발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신음하며 부탁할 수밖에 없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내 귀청을 때린다. 아군이 역습을 한다면 내가 풀려나겠지. 나는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멀리서 광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둔중한 포성을 듣는다. 그러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는 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드르륵 하고 기관총 소리가 들린다. 우리의 철조망 방책이 견고해서 거의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중에 일부는 강력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맹렬한 소총 사격이 가해진다. 적은 방책을 뚫지 못하고 퇴각해야 한다. 나는 극도로 긴장한 채 다시 기진맥진하여 쭉 늘어져 있다. 들그럭거리는 소리, 살금살금 걷는 소리, 철끄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는 사이에 한 사람이 요란하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적은 포격을 당하고 적의 기습 공격은 격퇴된다. 주위가 좀 더 밝아졌다. 내 옆으로 발자국 소리가 급히 지나간다. 첫 번째 발자국 소리가 지나가고 다시 다른 발자국 소리가 지나간다. 기관총이 드르륵거리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내가 막 몸을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때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몸뚱이 하나가 내가 있는 구덩이 속으로 덜썩 떨어진다. 그는 미끄러지면서 내 몸 위로 굴러떨어진다. 나는 생각이 마비되며
아무런 결심을 할 여유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그자를 쿡 찔러본다. 몸이 움찔움찔하다가 축 늘어져서는 푹 꺾이는 느낌만 들 뿐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손이 끈적끈적하고 흥건히 젖어 있다. 그 사나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목을 그르렁거리고 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숨결 하나하나가 외치는 소리나 천둥 소리 같다. 하지만 고동치고 있는 것은 내 맥박뿐이다. 나는 그 사나이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 흙을 입안에 집어넣고 또 한 번 찔러주고 싶다. 그가 조용히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있는 것이 들키고 만다. 하지만 나는 벌써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고 갑자기 힘도 너무 떨어져서 그에게 손을 댈 만한 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으로 기어가 거기에 머문다.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칼을 거머쥔 채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곧장 그에게 달려들 채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벌써 이를 알 수 있다. 그 사나이의 모습이 또렷이 보이지는 않는다. 나에게는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소망밖에 없다. 얼마 안 있으면 너무 밝아지기 때문이다. 지금 벌써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머리를 조금 들려고 하다가 이미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구덩이 위로는 기관총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있어서 제대로 뛰기도 전에 몸이 벌집이 될 것 같다. 나는 철모를 조금 위로 들어올리고 총탄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시험해 본다. 잠시 후에 철모는 총알을 맞아 내 손에서 튕겨져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총알이 지면에서 아주 낮게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적진지에서 그리 멀지 않으므로 달아나려고 하다가는 금방 저격부대에 당하고 말 것이다. 날이 한층 밝아온다. 나는 아군이 공격하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린다. 나는 손목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손을 꽉 거머쥔다. 그리고 나는 포화가 그치고 우리 전우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일각이 여삼추란 말이 정말 실감이 난다. 구덩이의 검은 물체에는 더 이상 감히 눈길을 보내지 못한다. 그것을 바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슉슉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총탄은 마치 강철로 만든 그물 같다. 총탄은 언제까지고 한없이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문득 피투성이의 내 손을 보고 무척 언짢은 기분이 든다. 나는 흙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피부를 문지른다. 이젠 손이 더러울 뿐이라서 그래도 참을 만하다. 그리고 더 이상 피는 보이지 않는다. 폭격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다. 이젠 양쪽에서 다 같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우리 편에선 진작부터 나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한다. 그 사나이가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아직도 계속된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가 곧장 다시 떼어낸다. 그러고 있으면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맞은편에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나도 모르는 사이 그쪽을 바라본다. 내 눈은 달라붙은 듯 그 사나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짧게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그곳에 누워있다. 머리는 옆으로 숙이고 팔은 반쯤 구부리고 있다. 그 팔 위에 머리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 가슴에 올려져 있는 다른 손에는 피가 흥건하다. 그는 죽었구나. 죽었음에 틀림없어. 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각이 없다. 몸에서 그냥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날 뿐이다. 그런데 그가 몸을 일으키려고 한다. 신음소리가 한순간 더 강해진다. 그러다가 다시 이마가 팔 위에 떨어진다. 그 남자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나는 그쪽으로 몸을 움직여 잠깐 멈추었다가 두 손을 땅에다 대고 다시 주춤주춤 몸을 움직인다. 조금 멈추었다가 다시 주춤주춤 다가간다. 그와의 사이에 3m의 거리는 소름 끼치는 길이고 멀고 끔찍한 길이다. 드디어 나는 그 옆에 다가간다. 그때 그 사나이가 눈을 번쩍 뜬다. 그는 내가 다가가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몸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지만 눈 속에는 도망을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인다. 일순간 마치 몸을 이끌고 달아날 힘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단숨에 몇백 킬로미터라도 내달릴 기세다. 몸은 조용히 까딱하지 않고 있다.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도 멎어 있다. 하지만 눈은 소리치고 어르렁거리고 있다. 그 눈 속에는 온 생명이 도망치려는 엄청난 노력과 죽음 앞에서 내 앞에서 끔찍한 공포로 응집되어 있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팔꿈치를 땅에 대며 나지막하게 속삭인다. 아니야, 아니야. 그의 시선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한 움직일 엄두를 낼 수 없다. 이때 그의 손이 가슴에서 미끄러진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다. 겨우 2-3cm 정도 내려온 것 뿐인데 이러한 움직임으로 그의 눈의 힘이 풀려버린다. 나는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나지막하게 속삭인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한쪽 손을 든다. 내가 그를 도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마를 쓰다듬는다. 내가 손을 대자 그의 눈이 움찔하면 놀란다. 이제 두 눈은 꼴똘히 응시하지 않는다. 속눈썹은 더 깊이 가라앉고 긴장이 누그러진다. 나는 그의 옷깃을 풀어주고 머리를 좀 더 편하게 해준다. 이 사나이는 입을 반쯤 벌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애를 쓴다. 입술은 말라붙어 있다. 나에게는 수통이 없다. 수통을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탄 구덩이 바닥의 지늘개 물이 조금 있다. 나는 구덩이 밑으로 기어 내려가서 손수건을 꺼내 그걸 넓게 펴고는 물 위에 내려놓는다. 그러고는 배어나오는 누런 물을 손바닥으로 뜬다. 그 사나이는 물을 삼키고 나는 다시 물을 길어온다. 나는 가능하면 상체에 붕대를 감아주기 위해 그의 상의의 단추를 풀어준다. 나는 어쨌든 이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포로로 잡힐 경우 이들이 내가 그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총살시키지 않도록 말이다. 그는 저항하려고 하지만 손은 축 늘어져 그럴 힘이 없다. 내인은 눌러붙어 있어 풀어 헤치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는다. 단추는 뒤에 붙어 있다. 그래서 네일을 칼로 자르는 수밖에 없다. 칼을 찾아보니 마침 있다. 그런데 칼로 네일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눈을 번쩍 뜬다. 그 속에는 다시 외침과 광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두 눈을 손으로 막고 감겨주고는 나지막하게 속삭인다. 이봐 전우, 널 도와주려는 거야. 전우, 전우, 전우.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렬하고도 집요하게 말한다. 찔린 상처는 3군데다. 내가 갖고 있던 붕대로 상처를 감았는데도 피는 계속 흘러나온다. 내가 상처를 좀 더 꽉 누르자 그가 신음소리를 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힘들고 안타까운 순간이다. 다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시작된다. 그런데 사람이란 얼마나 서서히 죽어가는지 모르겠다. 그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그런 사실을 자신에게 설득하려고 했지만 정오에는 이러한 핑계가 그의 신음소리 앞에서 녹아내리고 무너졌다. 내가 기어가다가 내 권총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그를 사살해버렸을지도 모른다. 찔러 죽일 용기는 나지 않는다. 정오가 되자 생각이 가물가물해지며 의식이 몽롱해진다. 너무 배가고 파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너무 먹고 싶어 거의 엉엉 울 지경이다. 그러니 허기에 맞서 싸울 수가 없다. 죽어가는 남자에게 몇 번 물을 떠주고 나도 그걸 좀 마신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게 된 것은 이 사나이가 처음이다. 이 사람의 죽음은 나의 소행이다. 카친스키나 크로프나 밀러도 사람을 쏘아 죽이고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육박전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그런 일이 생긴다. 하지만 이 사나이가 숨을 쉴 때마다 나의 심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분이다.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갖고 나를 찔러댄다. 즉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을 마구 찔러대는 것이다. 만일 그가 살아날 가망이 있다면 나는 온갖 노력을 할지도 모른다. 함께 누워서 그를 지켜보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은 심히 괴로운 일이다. 오후 3시에 그 사나이가 숨을 거둔다. 그래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안 있어 신음소리보다 침묵이 더 견디기가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서 왔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것은 간헐적으로 헉헉 하는 목신 소리이다. 한 번은 휴 하고 나지막하게 들리고 다음번에는 더 쉰 소리로 크게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무언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더 편안히 누워있도록 시체를 또 한 번 바로 눕힌다. 그에게 이젠 더 이상 감각이 없지만 말이다. 나는 그의 두 눈을 감겨준다. 눈은 갈색이고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며 머리 양옆은 약간 곱슬머리이다. 수염 밑에 입은 두툼하고 부드럽고 코는 약간 굽어 있으며 피부는 갈색을 띠고 있다. 피부는 이제 살아있을 때처럼 파리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일순간 그의 얼굴이 심지어 건강해 보인다. 그것도 잠시
곧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 모든 죽은 사람에게서 똑같이 보이는 이런 얼굴을 나는 종종 본 적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지금 확실히 남편 생각을 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종종 편지를 보냈을 것 같은 얼굴이다. 내일이나 일주일 안에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 달이나 헤매다 온 편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편지를 읽을 것이고 그는 편지 속에서 아내에게 말을 할 것이다. 나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나는 더 이상 생각을 참을 수 없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생겼을까? 운하 저 건너편에 있는 흑발의 가날편 여자처럼 생겼을까? 그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닌가? 어쩌면 그 여자는 그 관계로 인해 지금 내 여자일지도 모른다. 칸토레크가 여기 내 옆에 앉아있다면 좋으려만 만일 나의 어머니가 이런 날을 보시고 계신다면 내가 돌아가는 길을 확실히 머리에 새겨 두었더라면 이 사자는 확실히 30년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2미터만 더 옆으로 달렸더라면 그는 지금 건너편 참호에서 아내에게 새로운 편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않기로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만일 캐머리의 다리가 오른쪽으로 10cm만 떨어져 있었더라면 하이에가 5cm만 몸을 숙이고 있었더라면 오랜 침묵이 계속된다. 나는 말을 하고 싶어져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말한다. 이봐 전우, 나는 자네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자네가 이곳에 또다시 뛰어든다 하더라도 자네가 얌전히만 있으면 자네를 죽일지 않을 거야. 자네는 전에 나에게 하나의 관념이자 내 머릿속에 살아있다가 결단을 하게 만든 하나의 연상에 불과했어. 내가 찔러 죽인 것은 이러한 적이라는 연상이야. 지금에야 자네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알게 되었어. 난 자네의 수류탄을, 자네의 총금을, 자네의 무기를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자네의 얼굴을 보고 자네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어. 전우여,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늘 너무 늦게야 깨닫곤 하지. 왜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자네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쌍한 개란 사실을, 자네들 어머니들도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음과 고통을 똑같이 두려워하며 똑같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말이야. 부디 용서해다오 전우여. 어째서 자네가 나의 적이 되었던가? 우리가 이런 무기와 군복을 벗어던지면 카친스키나 알베르토처럼 자네도 나의 벗이 될 수 있을 텐데. 전우여, 나의 목숨에서 20년을 떼어가서 일어나다오. 아니 더 많은 횟수라도 가져가다오. 내가 살아있다 한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야. 주변은 조용하고 전선은 총성 말고는 잠잠하다. 총알은 빗발처럼 떨어진다. 아무렇게나 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정확히 조준을 하고 쏘는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자네 아내에게 편지를 써줄게. 그는 급히 시체에게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써줄게. 그녀는 나를 통해 진상을 알아야지. 그녀에게 내가 자네한테 말한 것을 죄다 말해주겠어. 그녀는 고통을 당해서는 안 돼. 나는 자네의 아내와 자네의 부모와 자네의 아이도 도와줄게. 그의 군복은 아직 반쯤 열려있다. 지갑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갑을 여는 일을 주저한다. 지갑에는 이름이 적힌 군인 수첩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모르는 한에는 어쩌면 그를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습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내 가슴에 단단히 박혀 결코 빠져나가지 않을 모신새입니다. 이름은 모든 것을 다시 기억 속으로 불어들일 힘을 지니고 있다. 그 이름은 언제라도 다시 나타나 내 눈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갑을 손에 쥐고 있다. 그런데 지갑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져서는 저절로 열려버리는 게 아닌가? 몇 장의 사진과 편지가 굴러떨어진다. 나는 이것들을 주워 다시 집어넣으려고 한다. 하지만 나를 억누르고 있는 압박감, 이러한 막연한 전체 상황, 허기, 위험, 시체와 같이 하는 이 시간이 나를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한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결과에 어찌됐든 상관없이 참을 수 없이 아픈 손을 나무에 내리쳐서 고통을 크게 한 후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다. 지갑에는 어떤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들어있다. 담쟁이 등굴을 배경으로 아마추어 사진사가 찍은 얇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옆에 편지가 꽂혀 있어서 그것을 꺼내 읽으려고 한다. 대부분의 글자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프랑스어는 해독하기 어려운 글자다. 그런데 나는 프랑스를 조금밖에 할 줄 모른다. 내가 번역해 읽은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총알처럼
찔린 상처처럼 가슴에 박힌다. 내 머리는 극도로 흥분된다. 하지만 조금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절대 편지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또 한 번 사진들을 바라본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중에 돈을 좀 벌면 익명으로 이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매달리니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 죽은 이 남자는 내 생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약속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오로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맹목적으로 다짐한다. 축축한 입술로 나는 그 사나이에게 타이른다. 그러자 마음속 깊이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되고 어쩌면 이곳에서도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게 된다. 이는 나중에는 나중대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조그만 술수이다. 그래야 나는 군인 수첩을 펴고 천천히 읽어본다. 제라르 뒤발, 인쇄군. 나는 봉투 위에 죽은 사람이 연필로 주소를 쓴 다음 급히 서둘러 이 모든 것을 그의 상의에 다시 집어넣는다. 내가 인쇄공 제라르 뒤발을 죽였던 것이다. 나는 인쇄공이 되어야 한다. 나의 머리는 혼란스럽게 짝이 없다. 인쇄공이 되어야 한다. 인쇄공이. 오후가 되자 나는 다소 마음이 진정이 된다. 나의 공포심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죽은 사나이의 이름도 더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발작이 지나간 것이다. 나는 시체를 향해 침착하게 말한다. 이봐 전우여, 오늘은 자네가 당했지만 내일은 내가 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용케 살아남게 되면 우리 둘을 망가뜨린 이것과 맞서 싸우겠네. 자네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의 생명도 앗아가는 이것에 맞서서 말이네. 전우여, 자네에게 약속하겠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네. 태양이 비스듬히 떠있다. 나는 기진맥진하고 허기가 져 정신이 몽롱하다. 어제가 마치 만개처럼 흐릿하게 여겨진다. 이곳에서 빠져나갈 거라는 희망도 사라졌다. 이렇게 멍하게 있는 사이에 해가 저물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어스름한 저녁이 다가온다. 지금이 저녁이란 생각이 문득 든다. 아직 밤이 되려면 1시간이 남았다. 여름이라면 3시간이나 남았겠지만 지금은 1시간이 남은 것이다.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되어 내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죽은 남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어떻게 되든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 느닷없이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일어나고 내가 앞서 다짐한 모든 일이 가라앉는다. 그냥 더 이상의 불운을 겪지 않기 위해 나는 기계적으로 중얼거린다. 나는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임은 지금 벌써 알고 있다. 내가 기어가다가는 아군의 총탄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아군은 나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다. 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되도록 일찍 소리칠 작정이다. 이들이 나에게 대답할 때까지 참호 앞에 계속 누운 채로 있을 것이다. 샛별이 떠오른다. 전선은 계속 조용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말한다. 바울, 이젠 어리석은 짓을 그만해야지. 바울, 침착해야지. 바울, 그러면 목숨을 건질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려 효과가 더욱 배가 된다. 날이 점점 어두워진다. 나의 흥분은 점차 가라앉고 첫 신호탄이 솟아오를 때까지 나는 조심스럽게 기다린다. 그런 다음 포탄 구멍이에서 기어나간다. 시체 같은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지금 내 눈앞에는 전장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다. 나는 구덩이를 찍어두었다가 신호탄이 꺼지는 순간 재빨리 그쪽으로 뛰어가 계속 더듬으며 다음 구덩이를 찾아서는 몸을 웅크리고 그 안으로 잽싸게 들어간다. 점점 아군이 있는 곳과 가까워진다. 신호탄이 터질 때 철조망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가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누워있다. 다음 신호탄이 터질 때 다시 보니 움직이는 물체가 틀림없이 아군 참호의 동료들이다. 하지만 나는 아군의 철모를 확인할 때까지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런 다음 나는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즉시 대답 대신 내 이름이 들려온다. 바울, 바울. 나는 다시 소리친다. 나를 찾으려고 방수용 천막을 가지고 달려온 카친스키와 알베르토이다. 다쳤니? 아니야. 우리는 참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나는 먹을 것을 달래서는 단숨에 목구멍 속으로 삼켜버린다. 밀려는 나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준다. 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몇 마디의 말로 줄여서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은 벌써 종종 일어난 일이었다. 그 중에서 색다른 것이라면 야간 공격 정도뿐이었다. 하지만 카친스키는 러시아에서 벌써 이틀 동안이나 전선의 뒤쪽에 처져 있다가 간신히 뚫고 나온 적이 있었다. 나는 죽은 인쇄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야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카친스키와 알베르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준다. 너로서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 사람을 죽이려고 와 있는 거야. 나는 두 사람의 말을 잠자코 들으며 이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받는다. 내가 저 구덩이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저쪽을 좀 봐. 카친스키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흉벽에서는 서너 명의 저격병이 서 있다. 이들은 조준 망경을 단 소총을 흉벽에 올려놓고 적진을 살피고 있다. 이따금 총성이 울린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맞았지? 그자가 튀어오르는 걸 봤지? 윌리 중사는 의기양양하게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득점을 기입한다. 그는 오늘의 사격표에 세 발이 완전 명중했다고 기록한다. 너 생각은 어때? 카친스키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 친구가 저렇게 나가다가는 오늘 저녁 단축구멍에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를 더 붙이겠어? 클로프가 말한다. 아니면 곧 부상사가 될 거야. 카친스키가 덧붙여 말한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난 저러고 싶지 않아. 내가 말한다. 어쨌든 너가 저 장면을 지금 막 본 것은 썩 잘한 일이야. 카친스키가 말한다. 윌리 중사는 다시 흉벽으로 걸어간다. 그의 총구가 이리저리 움직인다. 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너는 뭐라고 할 말이 없겠지? 알베르트가 머리를 끄덕인다. 나는 지금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은 내가 그 시체와 너무 오래 같이 누워있은 탓일 뿐이야. 내가 말한다. 전쟁은 결국 전쟁인 것이다. 윌리의 소총은 짧고 메마르게 금속음을 낸다.